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터리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추긴 했는데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아무나 맞출 수 있는. 맞아요. 네. 변동성이 많이 죽은 한 주였어요. 맞습니다. 네. 네. 6월 29일부터 7월 2일 오늘 목요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95.40, 고점은 1205.80, 거의 10원밖에 안 움직였죠. 네. 그다음에 오늘 목요일 종가는 1200원, 1200.00원이었습니다. 그냥 1200원 가운데 놓고 아래로 5원, 위로 5원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고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이제 6월 말일쯤에 가결을 해서 시행을 해서 벌써 이걸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죠. 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전 이게 꽤 큰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경제 지표는 좀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 정도 나와서 잘 나온 거고, 중국은 이제 제조업이 중요한데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서 51.2까지 나오면서 결국 이런 홍콩 보안법 같은 악재, 그다음에 코로나의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악재들을 경제 지표들이 좀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경기를 안 좋게 본다, 이렇게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부양책을 계속 쓰겠구나. 그래서 또 그것도 상쇄해서 결국 움직임이 적은 한 주였습니다. 할 얘기도 없죠? 네, 너무 무난해서. 너무 무난한 네. 한 주였습니다. 어떤 기사를 오늘은 준비하셨습니까? 여담 인포메이스 기사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 주말쯤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 무역 합의를 깨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깨봅시다. 못 깰걸요? 언론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지만 네. 중국 당국의 이 관계자들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 내정 간섭에 대해서 레드라인 넘으면 안 된다.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론이 형성이 되면서 시진핑이 미국산 수입품을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런 거를 반대하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계속 중국과 이제 각을 세우면서 처음에는 당분간 채찍을 하다가 이제 최근 2년 동안은 채찍 위주로 무역을 가지고 이제 좀 계속 이제 이슈하면서 중국 공격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올해 이제 재선 이슈가 있다 보니 중국도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가도 트럼프가 우리한테 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쪽에 아마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 미중 무역 합의는 올해 대선과 맞물려서 끝없는 불확실성 요소가 된다고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이 세게 나올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세게 나오는 듯한 기사가 있어서 이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사고요. 유명 투자자 하워드 막스, 지난번에도 한번 기사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증시에 대한 낙관이 지나치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저희들의 입장과 비슷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지금 증시가 랠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주의에 기대고 있는 거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간과하고 있다. 너무 랠리가 빠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증시 기준으로 활황을 보이는 이유는 연준과 미국 재무부의 부양책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결국 부정적인 요소를 거론하는 거죠.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미국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연준과 재무부의 부양책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연준이 실패할 것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건전성까지 담보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게 다 빚잔치라는 거죠. 돈을 쏟아붓는 것도 뭔가 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럼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결국 그 낮은 금리 그리고 유동성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비 기업들이 망해야 될 땐 망해야 되는데 이 망하지를 못하고 한계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경제적인 위험 요소가 또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결국 증시와 그 실물경제 괴리가 언제쯤 어느 방향으로 맞춰질 것인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기업 실적이 근간이 돼야 되는데
이 기업 실적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금융 비용이라는 그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재무적인 요소. 그렇죠. 아무리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에 근접했다고 해도 이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업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게 다 이익을 갉아먹는 또 그런 요소로 분명히 작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유동성 파티로 했던 이익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이제 휩싸일 수 있고, 그럼 그게 다시 투매가 되면서 네.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제 시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차 팬데믹이 거의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면서 3분기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네. 이런 거를 보면은 하버드막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리고 네. 저희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이 시장에 두 가지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랠리 막 다 돈 벌어 막 다 난리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소외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맞아요. 포지션을 안 갔을 때 포모라고 하는데,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인가? 네, 자기만 그 소외감이 엄청나죠. 성실감이. 나 빼고 다 먹었어. 이거에 대한 공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결국 이게 다 연준 여기에 기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실패를 하진 않겠지만 연준의 부양책은 어쨌든 그 통화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라서 한계가 있고, 팬데믹이 갑자기 좀 더 확산이 된다거나 이러해서 또 가지고 있다가 다 물려서 터질지 모른다. 이런 공포도 지금 되게 팽팽한 상황이어서 네. 차티스트들이 이제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는 진짜 아래로 가도 네. 이상하지 않고 위로 가도 방향을 이상하지 않는 네. 지금 그런 단계에 변동성은 적은데 이 내재되어 있는 이 기를 모으는. 네. 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네, 무서워 죽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좀 흥미진진한. 네, 은근히 흥미진진한 네.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미 연준의 6월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약간 그런 헤드라인을 보니까 좀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어느 일정 수준 금리가 더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네. 채권을 사면서 금리 상단을 제어한다는 네. 정책인데, 이렇게 공표를 해놓으면 돈이 덜 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맞아요. 지금 소개를 드렸죠. 네. 왜냐하면 이 선에 근접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맞추는 알아서 거야. 시장 참가들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들을 다른 사람이 사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왜 환율에 대해서도 패그제라든지 고정환율제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모두가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다 팔아야 제끼니까 채권 가격이 더 낮아지면서 돈이 무한정 들어갈 수도 있는 네.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본은 이 YCC를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고 맞아요. 결국 성공은 했죠. 근데 네. 왜냐하면 연준은 하지 않았는데 엔화에 대해서만 이게 제한적으로 그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썼기 때문인데, 네. 이 뭐 세계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 이걸 도입을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자기들도 못 막으면 네. 정말 전 세계가 끝장나는 네, 듯한. 네. 네. 그렇죠. 아니 뭐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왜냐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웬만한 게 거의 다 나온 상태라서. 그렇죠. 이거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밖에 예, 없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이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최후의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면 그 전에 금리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YCC가 있는데, 그거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 조금 선행된 연구 자료가 있으니 조금 더 연구해볼 가치는 있다. 이제 한데 사실 카드를 하나씩 소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봤듯이 연준은 좀 보수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고 있고, 2차 팬데믹이 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으며, 지금의 어떤 마치 주식시장이나 어떤 자산시장이 정상을 회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왜? 실물 경기가 못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연준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결론 내린 거기 때문에.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1분기는 정말 공포의 장, 2분기는 행복회로, 3, 4분기는 좀 현실을 자각하는 그 단계가 되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4분기는 이제 미 대선도 있고, 그렇죠. 브렉시트 이슈도 좀 있고, 네. 좀 뭔가 북적북적한 게 많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이슈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과연 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의 괴리 이 둘의 팽팽한 싸움이 지금 계속 몇 주째 되고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되고 근데 이제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나타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오피스텔 뭐 이런 거랑 빌리질 그렇죠.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시도들이 있으며 그다음에 비금융권,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의 기업들의 신용의 질이 악화되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 디폴트를 내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물 밑에서는 기업들이 파산 신청하는 그런 속도가 꽤나 빠르다라는 맞아요. 기사가 오늘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맞아요. 물론 연준이 뭔가 하겠지만 누가 더 빠를 것인가, 네. 누가 더 강할 것인가 네. 이런 물 밑에서의 전투가 치열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한주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내일이 이제 미국 휴일이어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하루 빠른 거죠? 하루 빠른 네. 건데 원래 금요일 날 했으니까 근데 오늘 목요일 날 합니다. 근데 잘 나올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든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이 또 없을 것 같다. 네. 결국은 이 1,200원 놓고서 네.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모여들고 있는데 수렴하고 있는 장소에 여기서 언제 사람들이 움직일 거냐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여들고 있는 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특별한 게 터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럴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주일 후에 움직일지 한 달 후에 움직일지 바로 이거 내일 움직일지.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뭔가 이 트리거만 있으면 갈 텐데 그거 타이밍을 잡아내긴 애매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세인데 하지만 지금 코로나 뭐 미국이 5만 명을 네. 찍었다는 신기록을 얘기가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오늘 5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50명 거의 다 네. 안 줄어들어요, 잘. 안 줄어들어요. 정말. 그래서 어느 순간 공포가 밀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 저점은 1,190원, 네. 저점 1,190원에 상단 1,215원에서 또 똑같은 거죠. 네, 3주째 똑같은데 언젠간 움직일 겁니다. 네.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전망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2분기 컨센서스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점점 높아질 거고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주식시장에 대한 숏배팅과 이제 롱배팅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시점. 저는 계속해서 위험자산 조정 타이밍이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측면에서는 계속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은 저가 매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변동성이 이번 주처럼 확 죽을 수는 있지만 이럴수록 아이러니하게 차후에 올 방향성은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생각을 길을 모아서 예. 확 분출할 수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94원에서 1220원 정도로 이제 일단은 좀 저가 매수 세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제든 급하게 빠지는 건 차분히, 오르는 건 급하게 이런 좀 의견을 견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7월 초에 또 이제 연합 인풋마켓에서 외환 딜러 폴이 나왔는데 네. 약간 하락 우세로 갔는데 저희는 아닙니다. 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하늘이 오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네. 왠지 저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네. 지켜보시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꼭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